이 순서가 있을 텐데 제출한 순서대로 이 편집을 했는지 저기요 잠깐만 이 순서가 네. 제출한 순서예요? 네네 밑에서부터 여기가 제일 빨리 제출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제일 먼저 네네 제출했다. 네. 예, 가나다 순으로 지금 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감일을 정해놓고 제출을 했는데 먼저 제출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순서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미초 누굽니까? 예. 마미초 학생부터인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인가요? 예? 교환학생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 3학년으로 네. 중국 학생이에요? 네. 네. 앉아서 네.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3학년이지만 2015 이렇게 번호가 학번이 붙는 것 같네요. 교환학생이라. 우선 김춘수 시인인 것 같은데 감춘수라고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네. 김춘수의 꽃 시의 연구 및 발견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이 꽃시의 연구 및 발견. 제목이 독특합니다. 그죠? 예. 연구 및 발견. 예. 김춘수 시 중에서 꽃시를 연구해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 보겠다. 이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이니까 아마 좀 이 제목 다는 것부터 또 한국시니까 한국시에 나타난 어떤 발견,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 제목만 봐도 학생이 스스로 하려고 했구나. 간단히 얘기하면 뺏긴 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건 뭡니까? 책 이름, 시집 이름입니까? 네. 빌렸는데 이 시집을 빌렸어요. 네. 김춘수의 시집. 네.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도 김춘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도서출판답게 1969년에 나온 것은 시선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교재 239쪽에 보면 실제로 김춘수 시인이 출간한 시집들이 차례대로 소개되어 있죠. 구름과 장미부터 늪기, 인인, 꽃의 소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타령조 기타, 남천, 비에 젖은 달, 라틴 전묘 기타, 처용 단장. 이게 시집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그 이후에 1969년에 이 시집이 실제로 나온 게 아니고 뭐 선집식으로 대표작을 모아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김춘수 선집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꽃에 대한 시를 많이 찾았다. 책 안에 있는 시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몇 편을 선택했다. 구름과 장미, 꽃의 소묘, 꽃을 위한 서시, 꽃 순수한 거짓말, 꽃일 꽃이, 꽃 순수한 거짓 이라는 작품이 다 꽃이 나오는 시들인가요? 예? 어디서 찾았어요, 이걸? 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 것은 일단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냥
하고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 책을 찾아서 하는 것만 됩니다. 이 중에서 책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로 안에 1948, 1959 이것은 구름과 장미라고 하는 게 시집입니까? 시입니까? 시예요. 그럼 1948 이것은 구름과 장미라는 시가 발표된 연도입니까? 아니면 시집이 나온 연도입니까? 이것은 시집이 나온 연도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239쪽에. 그거는 첫 시집 구름과 장미 이게 1948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꽃의 소묘는 어디 나왔어요? 1959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집의 제목인데 그 시집 속에 구름과 장미라는 시가 실제로 수록되어 있거나 꽃의 소묘라는 시집 속에 꽃의 소묘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로를 이렇게 해서 1948, 1959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시집이 나온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그죠?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것을 참고로 그냥 다운받으면 부정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불확실한 자료를 그냥 손쉽게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책을 내가 이 교재에서 전집인 경우나 연구에 참고한 책들이 있죠. 이걸 주로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답계라는 출판사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도 모르는 출판사인데 왜냐하면 이 김춘수의 시들 중에 유명한 시들을 모아가지고 낸 출판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시들이 오자가 나오거나 뭘 잘못 인쇄하거나 잘못 편집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잘 선정해야 돼요. 그죠? 권위 있고 정확한 텍스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전집입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김춘수는 자주 사용한 작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가진 감정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예, 뜻은 전달되는데 우리말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말이 좀 정확하지 못해요. 우리말이라는 것은 한국어가 조금 더 문장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회에 공부하는 겁니다. 외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들은 이런 기회에 한국어 문장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일이 학생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적 안 해주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피드백 시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금 목차를 가지고 코멘트를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외국 학생들은 한국어 단어, 한국어 문장 하나하나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김춘수가 자주 사용한 작시 방법 및 감정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시들을 통해서 김춘수가 그죠? 어떤 작시 방법, 그죠? 어떤 시를 쓸 때, 시를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래서 꽃이 등장하는 시를 중심으로 지금 연구 대상은 김춘수의 시 중에서 꽃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김춘수의 꽃시.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이건 연구 대상이고, 연구 관점은 뭡니까? 작시 방법.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 그랬어요. 자, 이제 작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죠? 누가 시를 작해요? 시를 작시해요? 김춘수겠죠. 시인이겠죠. 그러니까 김춘수가 주체가 되죠. 김춘수가 어떻게 시를 지었는가 그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보겠다는 거겠죠. 감정의 변화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마미초. 누구의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김춘수요? 요거는 조금 연구 대상에서 조금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작품 속에 시인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건 조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시인이 어떤 작시 방법을 사용했는가, 이건 시인이 시를 쓰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이 시에 나타나는 감정은 시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 가지 시의 형식과 기법이 있잖아요. 마미초? 뭘까? 지금 하나하나 공부하는 겁니다. 뭘까? 그걸.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 이 김춘수의 감정일까? 이 꽃이라는 여러 가지 꽃시가 있어요. 꽃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감정이 나타나겠지. 시인의 감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미초는. 근데 이 시인의 감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시인의 감정이 여기에 안 들어갈 리가 없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누구의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작성한 이 발표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뭐예요? 좀 더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이게 서로 토론을 해봐야 돼. 뭐라 그랬어요? 이걸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운율, 세 번째는 이미지, 네 번째는 비유와 상징, 다섯 번째는 화자와 어조라 그랬죠. 그죠? 이 감정의 변화는, 이 작품 속에 나타난 감정의 변화는 이 화자의 것이죠. 근데 그 화자가 반드시 이 김춘수 시인하고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자를 어떻게 설정할 텐데 그게 나라는 인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김춘수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문학예술 작품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성립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김춘수의 이 나가 김춘수 자체라면 이건 시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수필이나 일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소설만 등장인물을, 그죠? 가공의 등장인물을, 그죠? 허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죠? 시도 이 화자를 뭐예요?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시 속에서 나는 하고 하더라도 이 나는 김춘수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봐야 이 시가 이 시의 공간 속에서 문학적 상상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좁은 자기 한 시인 개인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도 시도 다 문학 작품이 되려면 이 등장인물로서의 이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잡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화자의 감정 변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화자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마미초가 이러한 연구 대상을 이러한 연구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1. 기법적 분석, 2. 개념적 분석. 이랬어요. 기법적 분석은 기본 이미지의 상징 의미, 시기에 따라 그 의미의 변화, 비유와 상징의 미학 효과, 과장의 비교의 응용. 과장의 비교가 뭐예요? 과장과 비교의 응용. 과장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원하는 뭐예요? 목차와 개요는 이 본론 속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된 이제 1장이 서론이겠고 2장이 본론인데 2장 속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이 속에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분석하겠다. 그죠? 이렇게 작품을 제시하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나타나 있고 어떤 것이 과장에 해당돼 어떤 작품을 과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떤 비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인지 또 어떤 시를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그죠? 덜 지금 구상이 아직 안 끝난 거야. 이 개요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중간쯤 하다가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념적 분석은 정신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정신 분석을 한다든지 이게 안 나와 있고 그냥 대체로 그냥 정신 분석이라고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차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좀 더 완성되지 못한 채 지금 중간쯤 하다가 지금 제출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미초는 외국 학생인데도 뭔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지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외국 학생이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많이 참고하거나 그 구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학생들은 진행을 하면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 개요 점수도 많은 점수를 못 받고 또 이번에 개요한 그대로 실제 발표문을 진행하면 발표문도 역시 점수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 학생들은 내가 나중에 한 명 한 명 하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미초는 기법적 분석도 비유, 상징, 과장, 비교, 반복 이렇게만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어떤 비교인지 어떤 과장인지 어떤 반복인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감정의 변화는 어디서 얘기하려고 해요? 정신 분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분석을 통해서 감정을 찾아보겠다. 이거 조금 너무 막연하니까 정신 분석은 감정을 찾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다 하지 말고 지금 A4 우리가 최종 리포트가 A4 7장 그죠? 7매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 분석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그냥 정신 분석이란 말만 썼지 정신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신 분석적 비평에 대한 어떤 방법도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냥 제목상 목차에 정신 분석, 내용, 그 다음에 감정 분석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진짜 자신 있으면 해보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정신 분석 이거는 그리고 감정의 변화 이것은 빼고 기법 분석 중에서 비유, 상징, 과장, 비교, 반복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어떤 작품 속에서 이런 요걸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김춘수 꽃시의 작시 방법 연구 이렇게 되겠죠. 제목을 김춘수 꽃이 나타나는 시들의 작시 방법 연구는 너무 거창하니까 꽃잘 이게 뭐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도 아니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한 소논문을 쓰기 위한 연습 단계니까 뭐 연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연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김춘수 꽃시의 작시 방법 연구 이렇게 해서 요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세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남들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너무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확대하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큰 얘기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더 연구 범위를 좁혀서 더 치밀하게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구 범위를 넓혀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대충 얘기하면 그건 다 아는 얘기를 또 종이 낭비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읽어보려고 안 해요. 다 아는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미초는 지금 잘했는데 그렇게 발전을 시켜보세요. 양안건. 중국 학생인가요? 네. 몇 학년인가요? 1, 3학번이요. 1, 3학번. 네. 아, 교환 학생이 아니고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 3학번이면 몇 학년?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네. 자, 한번 봅시다.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인 김춘수,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인을 연구하겠다, 그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제목을 자기가 붙여야 돼. 이런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김춘수 뭐의 뭐 연구.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안근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김춘수 뭐의 뭐 연구. 말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김수영 시인의 시의 뭐 연구? 통해? 시의 뭐? 시를 통해 그 감정의 변화, 시인 감정 변화. 갑자기 왜 감정의 변화가 나와요? 그 김수영 시의 여기 그런 말이 있긴 하네요. 봅시다. 중국 학생들이 감정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예. 근데 이 시를 연구할 때 감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시의 어떤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라고 어떤 시에 나타난 감정을 연구까지 해가지고 감정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 소박하죠. 너무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소소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내가 밝혀낼 만한 뭔가 건수를 찾아야죠. 감정을 내가 찾아내겠다. 이건 너무 뭡니까? 가볍고 쉬운 목적을 연구의 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를 읽어보면 감정을 우리가 대체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내가 시에 나타난 감정이 어떻게 변해간다. 이걸 연구한다는 것은 그다지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뭡니까? 해볼 만한 연구의 목표를 잡고 해보는 게 좋죠. 너무 소소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감정이라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그죠? 김수영에 대해서 나라의 역사적 사건 전후의 작품을 통해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를 분석한다. 예, 감정의 변화 말고 생각의 변화도 분석하는데, 근데 김수영 시인의 작품 시1, 시1 분석, 시2 네 개를 지금 그냥 이렇게만 제시했는데 어떤 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걸 찾았어요? 저도 인터넷에 처음 이거 안 됩니다. 예. 두 학생 다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목차와 개요의 피드백 할 때 내가 코멘트 한 걸 그죠? 반영해서 수용해서 다르게 진행을 해서 최종 리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 만세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새로 발굴됐다 그래서 뉴스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전집에 안 수록돼 있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안근 학생은 두 가지인데, 우선 작품 도서관에 가가지고 김수영 전집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다. 감정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미지라 그랬죠. 아, 김수영 씨를 읽어봤더니 벌레가 자꾸 나오더라. 거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아, 그러면 김수영 씨에 나타난 곤충 이미지 연구. 벌레 나오는 시도 찾고 한 4편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벌레 중심으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드는데 누가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찾으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보고 그냥 손쉽게 그냥 이거 작성해서 제출한 거야. 보면 딱 알죠. 그러니까 학생은 지금 빨리 김순수 시집도 안 읽어봤어, 지금 우리 양안근. 그죠? 네. 솔직해서 좋네요. 예. 도서관 가서
빌려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김수영 시집 도서관에 이미 대출 다 했으면 어디선가 구해야 되겠죠. 예. 작품을 다 읽어보고 그렇다고 곤충 이거 하지 말고 다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그게 문학 연구의 시작이죠. 텍스트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하는 거 이게 시작인데 인터넷에 딱 쳐보면 뭐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용해가지고 하고 이러면 이미 아이디어를 이용한 거니까.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거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것 중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감정이나 향한 건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는 여기에 속해요. 그죠? 의미에 속해요.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속해요. 감정이나 생각은. 즉, 그 내용에 속한다는 거예요. 감정도 생각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이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연구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 뭔가를 찾아보라고. 왜? 이건 형식이고 이건 내용인데 형식을 분석해서 내용으로 그죠? 이건 결과적으로 내가 찾는 것이고 이걸 출발점은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그중에 제일 기초적인 거 우리 학생들이 처음 이제 시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해보라 그랬죠? 여기 제일 기초적인 거니까 이 형식 중에 이 네 가지 운율, 이미지, 비유, 상징, 화자와 어조 중에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 중에 한번 해보라. 이미지는 모든 게 시에 등장하는 그 용어들, 시어들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고 색채도 이미지죠. 누구의 시를 읽어보니까 검은 색깔이 자꾸 나오더라. 흰 색깔이 자꾸 나오더라. 그럼 이 시에서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시에서 흰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죠? 색채 이미지죠, 이거는. 그죠? 운동 이미지도 있어요. 상승하는 운동도 있고 하강하는 운동도 있고 수평 운동도 있죠. 그죠? 누구의 시를 읽어보니까 김수영의 시를 읽어보니까 폭포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그죠? 눈은 살아있다. 뭐라 그래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는데 어떤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눈이 살아있어요. 떨어진이 두 번이나 나와요. 1년에 3행으로 돼 있는데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도대체 왜 눈을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에서 자꾸 얘기할까?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강의 이미지. 폭포도 떨어지잖아. 자꾸 내가 힌트를 주면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기가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이미지 중에 찾아보세요. 동물 이미지도 있고 식물 이미지도 있고 색깔 이미지도 있고 그죠? 특징적인 걸 찾아보라고. 그러려면 시를 읽어야지.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특징을 거기서 바로 포착해가지고 바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1시간, 30분이면 할 수 있죠.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양한 건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목도 김수영 시의 뭐 연구, 무슨 이미지 연구, 동물 이미지 연구, 혹은 색채 이미지 연구 이렇게 해서 색채가 나오는 시 한 4편 찾아서 그 색채가 이 시에서는 흰색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시에서는 붉은색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강조하고 여러 번 얘기해도 학생들이 직접 해온 걸 보면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송진년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그래서 몇 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예. 외국인 학생들이 대체로 일찍 제출했네요. 지금 제출한 순서거든요. 제목이 역시 없네요. 그죠? 제목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우선 김춘수 시의 뭐 연구예요? 상대성 연구예요? 상대성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튼 자기가 본인이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거니까 자기 생각하는 상대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립관계? 무엇이 대립해요? 시에서. 여기 보니까 상대 어절이나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고찰했네요. 상대적인 어절이나 구절은 상대적이란 말은 뭐예요?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립관계? 서로 의미가 대립하는 거예요? 뭐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대립하는 거예요? 형식도 의미도 대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밑에 얘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부재라는 작품 속에 있어요? 부재? 이게 작품 제목인가요? 부재? 네. 김춘수 씨의 부재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어떤 시집에? 꽃인 듯 눈물인 듯? 부재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시를 4편 정도 지금 찾아야 되는데 한 편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재라는 작품에서 예를 들었는데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다. 요 문장하고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이 문장하고 두 개가 서로 상대적인 어떤 문장이에요.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예를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 문장의 예를 들어보면 이 뭐에 가까워요? 꽃이 소리 없이 져서 죽는 것하고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하고 이 두 개를 서로 지금 같이 지금 제시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상대적인 건 아니죠. 대립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꽃도 살다가 죽고 인간도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추라고도 볼 수 있죠. 유추. 유추란 게 뭐예요? 뭐 이런 거죠. A와 B의 관계와 그죠? C와 D의 관계가 서로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A와 B의 관계하고 C와 D의 관계가 그죠? 사실은 이건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이고 그죠? 이건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인데 A와 D의 관계와 C와 D의 관계 그죠? 꽃이 죽는 거하고 사람이 죽는 거하고 그죠? 이 관계를 유추해서 그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용어로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상대성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상대성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그죠?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이거 한 편만이 아니고 최소한 4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건 유추다. 김춘수 씨에 나타난 유추 연구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꽃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 이런 걸 이제 이 뭐예요? 부재라는 작품에서 보여줬다. 또 이게 유추 1이다. 유추 2, 두 번째 유추는 어떤 작품에서 또 이런 유추가 보인다. 세 번째 어떤 작품에서 유추가 보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려면 그런 작품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도 좋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김춘수 씨에 나타난 비유법 연구 이렇게 하면 유추도 그 중에 하나겠죠. 유추가 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이 두 번째 비유법 유추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겠죠. 과장도 있을 거 아까 뭐 과장이 나왔지만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비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나오지만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찾아도 되겠고 유추만 갖고 해도 되고 유추만 갖고 하려면 부제 말고 다른 작품들 유추가 나타나는 다른 작품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났다는 것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관계고 이 작품에서 부제란 작품에서 이런 유추가 나타난다. 그리고 끝나면 이거는 사실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를 문학 작품을 연구한다는 것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김춘수 씨의 유추 방법 연구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도 역시 시작 방법이겠죠. 크게 보면 시작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마미초 학생이 얘기한 대로 시작 방법이에요. 시를 쓰는 방법인데 유추만 갖고 해보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작시 방법, 그죠? 시작 방법 연구하면 그 중에 하나가 유추고 또 다른 뭐를 찾아내서 네 가지를 찾아내거나, 그죠? 송진현, 무슨 의미, 내 말을 알아요? 내 말 뜻을? 아니면 그 유추만 하려면 김춘수 씨의 유추 방법 연구해서 유추에 해당되는 첫 번째 유추, 그죠? 그런데 유추도 똑같은 유추 1, 유추 2, 이렇게만 하면 너무 논문이 단순하잖아요. 유추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다 모든 논문 한 편을 그냥, 그죠? 다 소화하려고, 다 완성하려고 하면 이게 논문의 구도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럼 유추 중에서도 어떤 유추가 있고, 첫 번째 유추에, 두 번째 유추, 세 번째 유추, 이게 달라야지. 응? 이걸 뭐라 그래요? 변별성. 차별성을 가진 유추의 첫 번째 방법, 유추의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분석해서 해석한 결과 이 첫 번째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시적 효과와, 그죠? 기능을 찾아냈다. 이 유추는 보통 어떤, 그죠? 의미를 찾아낸다. 두 번째 이 유추는 어떤 뭔가가 있다. 이것까지 찾아내야 돼요. 이런 유추가 있다는 것은 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만 하고 끝나면 이건 사실 확인의 차원이고 분석과 해석과 평가까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다른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견한 그 현상을, 그건 현상일 뿐이고 시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 시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지. 유추가 나타나.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시적 의미, 그 시작 방법이, 그 작시 방법이 이 작시 방법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 의미, 미적 효과, 특성, 의미, 시적 의미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소논문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송진현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대체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마미초, 양안건 듣고 있습니까?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자기 게 아니라고 지금 안 듣고 있으면 중요한 그 코멘트를 다 놓치는 겁니다. 이중규, 예. 제목이 뭔가요? 임세영의 50년대 말 60년대 시들에서 균형하는 좌전성, 무기력성, 세속성과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세계와의 대결에 대하여. 제목이 좀 깁니다. 줄일까요? 어떻게 줄이면 좋겠어요? 김수영 씨의 뭐 연구 이렇게 한번 줄여보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야지. 김춘수 씨의 뭐 연구? 김수영 씨의 뭐 연구? 자전성이라기보다는 그거지. 자도성과 그 자도성을 기반으로 그 자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뭐요? 자전성? 자도성. 자족성? 예, 그리고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비판. 일단 줄이면 그렇게. 줄이면 김수영 씨의 자족성과 비판이에요? 자족성이 뭐예요? 자족성. 자조. 아, 자조. 자, 우리 이준규 학생이 이렇게 줄였는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족성과 교육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지금 이 문장으로 길게 이렇게 얘기할 걸 줄여서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나야 되겠지. 연구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연구의 관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곳인데 자족성이 아니지. 자조성이지. 자조성. 자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뭐에 해당될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냉소적인 면하고 자기 비판적인 면. 그게 내용적인 면이에요? 아니면 기법적인 면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의미의 차원이에요? 아니면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시적 의미 차원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형식이기도 해요? 그의 시 언어 구조를 보면 그 어미마다 저도 정확한 거 지금 당장 들 수는 없지만 어미마다 비꼬는 듯한 어조를 그런 내는 어미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조란 말이 뭐예요? 우선 비꼰다는 말을 지금 했어요. 예? 비꼰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 비꼬는 어조를 사용한다 그랬죠. 어조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비꼰다. 냉소란 말이 있어요. 그죠? 풍자란 말도 있고 자조란 말도 있는데 지금 자조성이라고 자신의 지금 이 논문의 제목을 요약했는데 자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자신이 하찮게 느끼고 그렇게 하찮게 사는 상황을 스스로 비추하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못난 인간이다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자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와 풍자인데 보통 우리가 냉소, 풍자인 다 상대방에 대한 거거든요. 자조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죠? 스스로 자기가 하찮은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네, 비슷합니까? 네. 그럼 자조성. 그럼 어조에서 일단 나타나겠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규 학생이 김수영 씨에 나타난 자조성을 찾았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실 비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자조성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미적인 혹은 시적인 효과가 비판성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김수영 씨의 자조성 연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연도도 언급해놨는데 연도도 그리고 이거 빠질 수가 없거든. 제가 연도별로 뭐 이런 제목에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목에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문 속에서 서론에서 그걸 써주면 돼요. 내가 김수영 시 중에서 몇 년도 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 제목에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논문 전체를 제목으로 그죠? 논문 전체를 제목에 다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지금 이준규 학생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김수영 씨에서 뭔가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발견해서 이걸 연구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자조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내용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즉 주제로도 나타나고, 그죠? 기법으로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권장하는
내가 권하는 방법은 이 둘을 두루뭉실하게 같이 그냥 묶어서 설명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지로도 자조성이 나타나겠죠. 어떤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면 자조성이 나타나겠죠. 비유와 상징으로도 자조성이 나타나겠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준규 학생 예를 든 것처럼 어조를 통해서도 말투를 통해서도 자조성이 잘 나타나죠.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말투가 그죠? 자기 냉소적이다. 자기 환멸적이다. 즉 자조적이다. 이걸 우리는 그 사람의 어조, 말투를 들으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자꾸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의미상으로도 자조성이 나타나고 이 형식적으로도 자조성이 나타나는데 이 자조성을 연구할 때 김수민 씨에 나타난 자조성을 연구해서 그것이 어떤 비판적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비판적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죠? 이게 이 논문의 주제, 이 논문의 큰 틀인데 그러면 실제로 1장 서론, 2장 본론에 가서 지금 이 주로 서술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걸 목차를 짠다는 것은 이 서술된 것들을 압축해서 그죠? 제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쓰듯이 1장도 이건 큰 제목, 이건 소제목, 작은 제목도 압축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이게 서론일 테고 4장이 결론일 테고 이 본론에 뭘 내가 집어넣어야 될까? 아, 그랬던 이유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너무 압축하면 그게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서술해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여기 뭘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요 제목으로. 지금 제목이 그냥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목이 뭐가 들어가면 될까? 2장의 제목, 3장의 제목이. 제 경우는 이거를 그 연도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60년대까지 하고 그 60년대 이후로. 그럼 60년대로 일단 잡아보고 60년대 시에 나타난 자조성, 70년대 시에 나타난 자조성, 60년대 이후에 이후의 자조성.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자조성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목차를 짜라는 거예요. 목차라는 것은 이 자기가 생각한 걸 압축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지만 지금 말로 해봅시다. 말로. 일단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까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전면적인 현재 비판을 내보이는 경우가 뭐라고요? 현재 비판을 전면적으로 내보이는 경우 무슨 비판? 현재 비판을 현실 비판? 예, 그걸 애도르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경우가 몇 편은 그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직접적인 현실 비판이고 예. 그다음 이거는 60년대 이후에는 그 비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그 비난이나 아니면 자기 못남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애도르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 자조성이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현실 비판에는 다만 60년이라는 거는 그 사회구 혁명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다가 사회구가 벌어지니까 그걸 전면적으로 알겠는데 예. 김수정 씨에 나타난 자조성을 연구한다면 이 자조성이 60년대 이후가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자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들자면 풀 같은 경우요. 그 풀 같은 경우가 바람에 눕는다라는 언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고의역과 포갑의 무기력한 지식인 혹은 시인 김수영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시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기력한 심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방식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어조를 구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자조적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유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어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조의 특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건데 교수님이 여기
교수님이 그 수업 동안 얘기하셨던 방법론을 통해서 이 경우는 포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넣는다라는 그 언술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이처럼 그 다른 시들 다 모든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잠깐만. 예. 반복을 통해서 이 자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 구조를 통해서? 지금 내가 구체적인 이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자조를 보여주긴 하는데 예. 60년대 이후에 김수영 승이 자조적인 걸 통해서 현실 비판을 하는데 일단 포위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반복 변주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거는요? 또 다른 문장적 그 예시를 든 경우 어느 날 풀은 그렇다.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단한 문장만 인용하긴 했지만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고 하고 그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이제 변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예. 지금 다른 것도 예를 지금 들 수 있겠지만 예. 반복과 변주라는 것이 자조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자조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책에서 연구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자조를 표현하는 이 반복과 변주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이 특징을 여기서 어딘가 찾아서 이걸 찾아가야지. 지금 당장은 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생이 발전시켜서 논문을 쓰는 것을 내가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예. 더 요런 차원보다 더 좀 구체적인 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 이 어조가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 자조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랬잖아요. 요런 걸 찾지 말고 어떤 어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자조가 잘 나타났다. 어떤 작품에 풀이라는 작품에는 어떤 어조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증거를 떼야지. 어떤 구절에서 어떤 어조를 구사했기 때문에 이 자조가 표현했다. 또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어조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이 어조가 자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작품 한 4편에서 내가 지금 힌트를 준 어조를 구체적인 어조의 방법을 통해서 자조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더 접근을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논문을 진행해 보세요. 네, 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본론 얘기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서 김수영의 자도에 감 세독성의 표면적 심리학 표충 안에서 심리가 발생하게 만드는 그의 근본적인 욕망 민주주의 자유로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 프로이트의 그 욕망 관련 이론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전개를 하자면 그런 얘기는 예. 구체적인 작품의 어떤 구절이 예. 어떤 구절이 그렇게 해석할 만하다라고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예.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어떤 작품이랑 구체적으로 아직은 잘 안 적었는데 작업하는 작품들마다 그것을 분석해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켜보세요. 다음 손미소 1학년 학생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귀한 학생이에요? 오, 중국 학생이에요? 한국 이름 같으네요? 손미소. 예. 김춘수의 사물시 중에 이미지 연구. 사물시가 뭔가요? 우선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자기가 이 용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에요? 사물시가 뭐예요? 사물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이 사물시라고 하는 것은 시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물을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사물을 통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물만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을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물시입니다. 서구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물시라는 것이
하나의 명칭으로, 시의 명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손미수 학생은 사물시라는 것을 어디선가 보고 지금 여기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사물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낸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이걸 다른 데서 보고 그냥 여기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방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소박하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걸 찾아서 하면 돼요. 대체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물시란 것을 어디선가 보고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세요. 네. 김춘수의 이미지 속에 있는 본질적 가치,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자. 이건 너무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뭐를 찾아라고 했잖아요. 김춘수 씨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김춘수 씨의 본질적 의미를 찾겠다. 이건 너무 초점이 없잖아요. 구체적성이 없잖아요. 존재의 본질, 본질적 가치 이런 얘기를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춘수 씨를 읽어보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색깔을 찾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 나온다. 어떤 식물이 나온다. 어떤 꽃이 나온다. 어떤 자연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자연물 중에서 어떤 걸 내가 한번 어떤 자연물이 나온 걸 연구해 보고 싶다. 구름도 나오고 장미도 나오거든요. 김춘수 씨에 나오는 장미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장미가 나오는 시만 다 연구해 볼 수도 있고 구름이 나오는 것만요. 여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큰 얘기를 지금 본질적인 가치, 존재의 본질을 연구해 보겠다. 이건 너무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접근해서 김춘수 씨에 나타난 존재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구체적으로 여기 꽃과 달배기 꽃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중 이미지를 분석한다 했는데 그중 이미지 어떤 걸 해요?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서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 이미지 중에 뭔가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달개비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이게 달개비 꽃이 시집 이름이에요? 시집 이름이에요, 시집? 그 중에서 어떤 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뭘 기준으로 그 시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사물이 나타나죠. 모든 시가 사물이 나타나죠. 꽃도 나타나고 색상도 나타나고 모든 게 다 사물인데 그중에 어떤 사물을 어떤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해요. 지금 손미수 학생은 지금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대충 그냥 지금 이거 해왔어요. 내 말을 뭔지 알아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더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이 강의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장천형. 학생도 중국 학생인가요?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교환학생 3학년이에요? 이상시 오감도의 영상과 분열에 대한 연구. 영상이 뭐예요? 이미지를 영상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미지를 포착하려고 그래요? 숫자? 그럼 그 구체적인 걸 적으세요. 이상시 오감도의 숫자, 영상이란 말을 쓰지 말고 영상은 다 모든 게 영상이고 모든 게 이미지니까 그 중에 숫자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숫자 그리고 거울? 네. 분열에 대한 연구? 거울하고 뭐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시 제4호? 15호?
거기에도 거울이 나타나요? 네. 그럼 거울이 나타나는 작품이 어떤 것들은 있어요? 세상하고 내부에 조금 정돈돼 있는 곳. 음. 분열의 거울. 글씨에 다 거울이 나타났어요. 지금 목차도 어느 정도 체계성 있게 잡혀 있는데 오감도 외부의 이미지, 오감도 내부의 죽음 충동. 왜 외부와 내부가 있어요? 왜 오감도 외부예요? 네, 외부를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연구하고. 외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내부는 못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숫자와 이다 아니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감도 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오감도라고 하는 것은 작품 이름이에요? 네, 오감도는 인상의 연자시예요. 근데 오감도의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오감도의 외부에 있는 거예요? 어? 형식하고 내용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오감도 외부, 오감도 내부란 게 오감도의 외부에 있고 오감도의 내부에 있어요? 이 시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도는 지우고 그냥 2장은 외부의 이미지, 3장은 내부의 죽음 충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이미지로서는 숫자가 있고 이다 아니다가 있어요? 그럼 내부의 죽음 충동은 분열의 거울이 있고 부정적인 영상 뒤에 죽음 충동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물어봅시다. 이다 아니다는 시 제 3호에 이다 아니다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 우리 오늘 처음인데 내가 뭐라고 조교? 내가 거기다가 공지사항에 안 올려놨나? 반드시 자기가 연구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안 올렸나? 한 명도 안 가져왔네? 다 그냥 인터넷만 보고 있네?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 자, 자기가 뭘 연구했던 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내가 질문하면 그곳서 이 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나하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나눠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가 시집을 읽고 이거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목차를.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야 돼요. 이것도 시집이 아닌데 시집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대체로 시집 충실히 읽고 해온 사람보다 대충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집을 읽고 나름대로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안 했어요. 우리 학생도 앞으로는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집을 보고 이렇게 연구했다. 이 목차를 내가 이 시집을 보고 이런 걸 짜왔다.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에서 그런 게 나타나냐 그러면 그 작품을 딱 나한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증이 되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이 어떤 시집을 가지고 이 연구를, 이 목차를 짠 거예요? 오감도? 오감도란 어느 시집에 실려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제목이 뭐예요? 이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감도.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그냥 이상한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낸 그 작은 책들 이런 걸 그냥 막 쓰나 봐요. 전집을 가지고 하거나 권위 있는 여기 보면 다 참고 그 목록에 나와 있어요. 각 주에 그걸 정확한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 연습하지 않으면 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오류에 빠지거나 표절 시비가 붙거나 막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장천 여기 15번까지죠. 장천형 학생은 상당히 외국 학생으로서는 수준 높은 목차를 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짜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작품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작품 분석을 섬세하게 해서 이 논문을 완성할지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한국 학생 못지않게 수준 높게 지금 목차를 짜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여러 참고한 게 있어요? 어떤 논문을 참고했어요? 한국 문헌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예,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아니 혼자 자기가 처음에 이런 한국어 문헌을 썼어. 어? 처음에 써서 그래서 조금 찾아서 그냥 참고했어요. 이렇게 숫자이다 아니다. 이거는 자기 그래요? 네.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